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자, 이번은 우리 광명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간략하게, 너무 길지 않은 시간으로 간략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설명회 준비를 할 때마다 상당히 난감한 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떤 학원에 가든 어떤 컨셉을 가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동기적으로 부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아도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라는 기준보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친구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적인 게 필요할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중학교 때 결정이 된다. 한 80% 맞는 얘기죠. 이건 한 80% 맞는 얘기고 나머지 20%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바뀌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난 힘들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가져가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공부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무조건 저희 학원에 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사실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 광명 중학교 수학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 4개 학교를 띄워놨는데 뭐 가림중학교, 하암북중학교, 하안중학교, 철산중학교 이 4개 학교가 사실은 저희 하피수학학원에서 가장 많이 주로 이루고 있는 학원이고요. 학교들이고요. 뭐 물론 이제 소아중학교라든가 다른 등등등의 많은 중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광명에 있는 중학교들은 광명에 있는 학군들은 왜 흔히 말하는 서울 학군에 비해서 대학교 입학 실적이 저조할까요? 라는 말 뜻인 거죠. 어머님들도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알고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문제점부터 보게 되면 광명권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권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답은 시험 문제 수준이 대부분이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 수준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광명권에 있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려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뭐죠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었었어요. 반대로 제가 광명에 있는 친구들한테 서울권에 있는 문제를 풀려보게 되면은 와, 이게 진짜 학교 시험 문제인가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쉽다고 보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각각의 학교 중학교마다 출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날짜로 해서 얼마 전에 철산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지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실시했던 철산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이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 아이들도 만점을 받지 못했고 실수했던 경우도 많이 있고 아쉬운 점수를 많은 친구도 있긴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원 친구들이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해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아이들이 100점을 맞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시험 문제는 어려워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곧 철산중학교 분석을 올리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제가 광명권에서 중학교 아이들 문제 난이도를 결정할 때 킬러 문제라고 말했던 문제가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번 철산중학교 문제는 킬러 문제가 1개가 있었고요. 상레벨 문제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에서 반에서 90점을 넘긴 친구가 한 5명 안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모든 학교 시험 문제가 그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안중학교, 가림중학교. 어머님도 아시죠? 하안중학교, 가림중학교들이 하안북중과 철산중학교보다는 학교 시험 문제가 더 비교적 쉽다. 왜 그럴까?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너무 좋아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 하피 수학학원의 사실 초중학교 문제의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탈광명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명칭을 붙인 건데 탈광명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명의 학교 시험을 뛰어넘게끔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돌려서 말하면 학교 난이도는 저희가 만드는 거죠. 저희가 시험 점수가 다 높으면은 학교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내겠죠. 그런데 하안중학교, 가림중학교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이렇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점수가 평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난이도를 고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는 하피 수학을 포함해서 광명권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이만큼 더 높여주게 되면 학교에서도 그 레벨을 따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광명스럽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저희 학원부터 탈광명스럽게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중학생 때는 내신 위주의 공부가 아닌 선행학습과 그에 대한 심화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선행학습이라는 보다는 진도에 조금 그냥 스피디한 진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머님들께서 다니고 있는 학원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행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심화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지 과연 두 선행과 심화가 잘 조화가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원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제 학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 한두 학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이 배웠던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원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평촌에서도 수업을 했다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다가 목동도 수업을 했다가 광명도 수업을 했다가 참 많은 곳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학원을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왜 잘 되는 학원일까? 학원이 잘 안 되는 학원은 왜 잘 안 되는 학원일까? 학군이 높은 학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사실 제가 광명의 학원을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저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혹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저학년 친구들은 서울권 학생과 광명권 학생의 레벨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에서도 똘똘한 친구들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죠. 다시 말하면 저학년일 때는 서울 아이들이랑 광명 아이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학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 벌어지는 이유는 학교 시험 난이도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고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주게 되면은 서울권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교재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A급 수학으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어려운 레벨인 A급 레벨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줘야 됩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A급 문제를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A급 수학을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명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A급 수업에서 제가 A스텝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A스텝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A급 수학 문제를 푸는데 왜 A급 레벨을 안 풀어보는 거지? 라고 했더니 저희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풀어본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못 푼다는 걸 알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이 못 푼다는 걸 알지만 A급 수학의 수업을 한다는 이유는 와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너희들도 그거를 따라서 반복할 수 있는 거고 연습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도 돼 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이 가장 광명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문제를 풀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모든 학원마다 공부 가르치는 컨셉은 당연히 다르죠. 저희 학원은 이런 컨셉이고 다른 학원들은 이런 컨셉입니다. 학원마다 선행 수업을 조금 지양하고 심화 수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그 심화 수업을 할 때 얼마까지 과연 심화가 되어 있을까를 본다면 사실 그것도 또한 회의적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심화 수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수업을 못할까? 다시 말하면 선행과 심화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든 다 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저는 하안중학교든 가림중학교든 어떤 학교든 간에 학교 내신에서 7, 80점대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점 정도를 맞았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수학적인 이해력이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탈광명을 해서 쉬운 것만 반복하는 그런 수업은 가급적이면 멈추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것들을 많이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학원들은 학교 시험 성적이 가장 우선이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저 또한 아이들 내신 성적에 제일 1위 1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학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수학적인 실력 향상보다는 당장 눈앞의 성적에 초점을 두게 되면 심화 문제들보다는 중하 레벨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하필수학학원에서는 중하보다는 중상 레벨의 문제에 포커스를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하 레벨이 필요한데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 레벨을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 레벨을 과제 위주로 내거나 과제 위주로 내고 좀 질문 위주로 공부를 하는 하 레벨까지 공부를 저희가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하 레벨을 하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할 때는 하 레벨보다는 중상 레벨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맞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들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현행 진도에 맞는 최상위 레벨의 문제를 연습을 해야만 한다. 제가 했던 말이 이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중상 레벨, 요 상 레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이번 2022년도, 즉 올해 고3 아이들이죠. 올해 고3 아이들이 이번에 성과를 낸 게 이만큼입니다. 한 10대 명이 있죠. 이 중에 중복 합격자가 한두 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 8명의 성과입니다. 8명이 동시에 낸 성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8명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성과를 낸 이 8명의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뭐 부정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은 되게 막 경시급의 공부를 하고 있거나 되게 최상의 레벨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철산중학교에서 한 80점, 90점대를 맞았던 친구들 혹은 하안중학교 다른 학교에서 90점대를 맞았던 친구들로 만들어 놓은 반인데 제가 과감하게 이 친구들을 하피키즈라고 부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감하게 하피반이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년이 하피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하피반이 없습니다. 왜 하피반이 없냐면 제가 만족할 만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본기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피반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가 힘들고요. 매 학년마다 하피반이라고 불리는 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피반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반들이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그 친구들로 구성된 반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하피반이야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했던 반이고 대부분이 광명 일반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물론 그중에 자사고 친구도 한두 명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광명 일반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성과가 서울대, 고대, 건대, 경희대, 뭐 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공부를 되게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서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학교 내신이 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저는 1등급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수능 레벨의 공부에 도달했던 친구들이고 진도만 뺐던 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을 바로 봤을 때도 8, 90점대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시켰던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 반 중에 일부분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합류한 친구들보다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더 탄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저희 학원의 홍보를 제가 반대로 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실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전교 5등인데 수학이 전교 5등인데 수학이 3등급입니다. 수학 모의고사가 3등급입니다. 이게 내신만 챙기는 광명 학원들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죠. 제가 사실 제 블로그에다가 한 2, 3년 전에 이런 사과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과의 글을 올렸다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반성하자는 뜻으로 올렸던 글이죠.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광명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야, 너네가 1, 2등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면 저 또한 말할 수 없겠지만 흔히 말해서 광명에서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왜 그 학원에서는 왜 1, 2등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왜 내신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고 또 너무 속상한 얘기가 이거죠.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 서울대학교를 한 학교에서 5명이 붙었다, 6명이 붙었다. 1차에서 5명이 붙었다, 6명이 붙었다, 연고대가 붙었다 라는 말은 참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했다는 말은 사실 잘 안 들리죠. 물론 들리긴 들리지만 너무나 축하하고 그만큼의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춥니다. 저는 최저를 잘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광명에서 수학만 본다면 전교 몇 등 하는 친구들이 수학 전교 몇 등 하는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2등급일까 3등급일까? 저는 적어도 수학에서 수학 전교 5등 하는 친구들까지는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정도가 돼야 광명에서의 등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광명에서 내신 1등급 맞는 친구들은 모의고사에서 아깝게 2등급도 아니고 왜 3, 4등급을 맞을까? 그거는 저희가 진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명은 수능이 답이 없어?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광명에서 현역 학생들이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과연 정시로 대학을 몇 명을 갈 수 있는지 정시를 봐서 좋은 대학을 갔던 친구들의 거의 한 7, 80% 이상은 전부 다 재수생들입니다. 광명에서 저희 광명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친구들은 다 재종학원을 다녔던 그런 출신들이죠. 왜 광명에서는 현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졸업할 때 수능 1, 2등급을 찍지 못하고 왜 재수를 해야지만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왜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학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나는 무조건 내신을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거보다는 쉬운 거 위주로 혹은 중상위권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할 거야. 나는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킬러 문제는 내가 안 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친구들끼리 야 마지막에 내 문제는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속상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잘 만들 수 있을까? 더구나 이렇게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정시가 이렇게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시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광명 아이들은 정시 공부를 할 수 없을까?가 사실 제가 저 또한 광명에서 하고 있으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자, 저희 하피 수학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자, 일단 신입생부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정형화되어 있는 레벨 테스트, 입학 테스트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짜여져 있는 레벨
딱 짜여져 있는 입학 테스트가 당연히 있죠. 입학 테스트를 봅니다. 저는 입학 테스트를 본 다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문제를 한 두세 개 문제를 제가 풀어줍니다. 틀린 문제를 제가 풀어줍니다. 제가 해설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해설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친구들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틀렸지만 아이가 이 문제를 받아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지, 아이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인지, 제가 그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친구를 간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한두 단계를 생략한 채로 설명을 했을 때 아이가 이해를 하느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 테스트의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점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이의 가능성을 보죠. 지금 당장은 점수가 안 나왔지만 이 친구의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고 한다면 저는 이 친구한테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을 제가 투자를 해서 이 친구한테 더 높은 레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원은 그게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잘 보시겠지만 큰 학원에 큰 학원이든 어떤 학원에 한번 가서 입학 상담을 한번 받아오셨다면은 시험을 잔뜩 봅니다. 시험 본 다음에 이 친구는 몇 점이고 몇 점인데 어떤 단원이 부족하니까 얘는 무슨 반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은 이 친구의 그냥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직 이 아이는 중학생이라는 어린 친구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점수가 이 점수니까 너는 이 반에 가야 돼, 이 반에 가야 돼 라고 딱 큰을 걷게 돼버리면 이 친구는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런 거를 피하고자 아이들한테 문제를 몇 개를 풀어주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필요하다면 제가 조기를 붙인 한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더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피 스타일은 사실은 모든 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선행과 현행을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저희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 학원은 선행 수업과 현행 수업이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학년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선행 수업을 나갈 때는 개념 원리를 가지고 선행이 나간다면 반드시 RPM이란 책, 정석으로 개념 선행이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센이란 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한 타임에. 개념 원리를 나가면 RPM을 동시에 따라가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 원리를 다 배운 다음에 RPM을 복습을 할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개념 원리를 배우면서 거기에 맞는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반복과 이 문제에 대한 반복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저는 고등학교 공부는 개념이 한 30%고 문제풀이가 70%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풀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유형별로 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정해지는데, 개념만 짠뜩 설명을 하고, 이게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정석으로 공부할 때입니다. 자, 어떤 학원에서 정석으로 개념을 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수학적인 성향이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원에서도 아이가 되게 부족한 친구인데 내 정석으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간다면 그 학원이 잘못된 거죠. 정석으로 진도를 나간다고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한 수학적인 감이 나쁜 친구는 아니다, 웬만큼 좋은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석이란 책은 필수 예제 하나 밑에 확인 유제 몇 개, 하나 몇 개 쭉 있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 턱, 필수 예제, 필수 예제 또 연습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필수 예제를 풀어주고 밑에 있는 예제를 숙제를 재죠. 자, 필수 예제 풀어주고, 자, 예제 숙제야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 숙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꼴랑 한 두세 문제 했겠죠. 그걸로는 당연히 택도 없이 부족하죠. 당연히 거기에 맞는 센에 대한 워크북이, 센이라고 하는 워크북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중 교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제가 시중 교재를 말씀드리는데, 학원 자체 교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워크북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서로만 진행되는 선행 수업은 제가 단언컨대 공부를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수학상을 3번 했는데 모르겠어. 잘 못한대. 그 친구들은 한 번 다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까 매번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두세 개를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A란 책을 다 끝내고 B란 책을 다 끝내고 C란 책을 다 끝내기보다는
A, B 두 책을 동시에 끝내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다 한 다음에 C라는 책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가장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공부를 할 때는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중등 과정이라면 우공비란 책이랑 뭐 센이란 책, 우공비랑 센, 혹은 뭐 개념 원리, 뭐 RPM 등등등 개념서와 문제서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동시에 현행이란 말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학생 자리가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중에는 반드시 자기 학기에 맞는 제일 심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급 수학이라든가 최상위 수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결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학기 중에 선행진도 90분, 이 선행에 대한 문제풀이 45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석이면 센 이런 식이죠. 정석 90분, 센 45분. 이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현행,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현행 심화 과정, 이건 아이들 레벨에 맞게끔 해서 교재를 정해서 그 45분 동안 심화 과정을 또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스피드 있게 가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내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진행이 되고, 저희는 내신 대비야라는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신 대비는 당연히 학교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만큼 중요한 저희 목표는 현재 학기에서 너가 알아야 되는 것들의 점을 찍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할 수 있으면 그 개념의 최상위 문제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넘어가야 돼가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는 컨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 3회 월수금반, 화목토반 하루에 3시간씩 총 9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선행 문제풀이 수업을 여기에 합류시켜서 90분, 45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반도 있긴 있지만 웬만한 큰 고등과정이 진행되는 중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고 뭐냐면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보다 시간이 비교적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저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수업을 길게 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적게 시켜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건 사기꾼입니다. 어머니. 공부는 많이 시키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를 적게 시키는 거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 고등학교 1학년 4주 완성, 8회 완성 그런 수업은 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강 수업에서 수학상 8회 특강, 수학상 16회 특강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학이 되면 이제 일단 여기 있었던 현행 심화 과정을 살짝 덮고, 왜냐면 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90분짜리에서 심화 과정까지 두루두루 가서 하루에 거의 4시간 반짜리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학상 정석으로 개념을 나오는 친구라면 90분 정석을 나가고 90분 센을 나가고 일품이란 체계로 90분으로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진도만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워크북과 일품 같은 책들이 방학 때마다 병행이 되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강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부터는 방학이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 6일 수업을 갑니다.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90분 타임 3타임이죠.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5시간에 가까운 수업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치 공부를, 혹은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다음 학기 공부를, 저희는 방학 때 1년치 공부를 하고 학기가 들어가면은 3월달이건 9월달이건 학기가 딱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도를 안 나갑니다. 오히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깊은 수학에 더 빠져들죠. 자의소리 풀어야 되죠. 블랙라벨 풀어야 되죠. 고쟁이 풀어야 되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한 다 상위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제가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의 정리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자,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조금,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가이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을 보면은 80점을 넘긴다. 80점을 넘긴 친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1년, 1년 반 이상의 선행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60점, 70점이 60점대랑 70점대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의 선행 공부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심화 공부를 하고 반복을 하고 반드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짧게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과연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느냐. 개념이 다 끝난 다음에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다 까먹은 상태에서 또 한 거고 또 하고 또 한 거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를 애성 있게 하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는 A란 책으로 진도를 다 끝냈어. 그 B란 책을 시작할 때는 A의 첫 부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또 하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또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애성이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두 번, 세 번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무조건 더 깊고 빠르게 가셔야 된다. 수학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은 한 5 혹은 6레벨 정도, 한 5 정도의 레벨로 선행 공부를 쭉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레벨이기 때문에 6레벨을 해야 돼, 7레벨을 해야 돼, 8레벨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 이게 완벽하지 않는데 다음 걸 왜 넘어가지? 완벽하지 않는데 다음 걸 왜 넘어가지? 라고 한다면 과연 수학이 완벽이란 게 있을까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이 완벽이란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수학상을 6번만 보고 수학상만 4번 했답니다. 수학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분명히 올 겁니다. 어머니께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수학상은 정석도 하고 개념원리도 하고 뭐도 해서 4번 냈어. 근데 수학한 한 번도 안 했어. 그 학원은 상당히 제가 좀 남의 학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좀 무책임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 2학기는 다음 학년은 없나?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이 3월달에 입학한 다음에 수학상 웬만큼 했으니까 수학 하나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수학하를 3월달에 하는 거죠? 수학상은 적당히 한 3번 정도 돌리면 수학하 넘어가는 겁니다. 수학하도 한 2번 돌리면 수원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4번 했어요, 5번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란 말은 아이에 대한 공부에 대한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 한 달 보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한 달 보려고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학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태원나지 않고 제가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의 성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이 친구가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1년 뒤의 과정, 1년 뒤의 과정, 2년 뒤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한 발 한 발 보려고 보고 있진 않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당장 불 앞에 있는 걸 보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3번, 4번 했는데 다음 게 안 넘어가.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어머님들께서 중학생 혹은 예비 중학교 1학년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어떻게 공부에 대한 컨셉을 잡으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학교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학교 공부가 만점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걸 못 넘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 8이야. 그래야지만 시험 봤을 때 점수가 6 정도밖에 6이나 7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죠. 목표가 5인 친구들은 잘 나와야 봤자 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광명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광명고등학교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와서
이번 광명고등학교 문제 어려웠죠?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광명고등학교에 맞게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광명고등학교 레벨에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조금만 꼬아버리면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왜 광명고등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광명고등학교에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죠. 소아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웠대. 어려운 게 몇 개 있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시험이라는 거는 마치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처럼 한 150%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겨우겨우 100%, 110%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레벨, 학교 시험 레벨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공부 이 정도의 공부를 해 주셔야 이 점수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학교 레벨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아이는 이만큼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한다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심화적인 공부를 병행하십시오. 심화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힘든 친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걸 하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반복을